제2연평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에서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경비정 두 척이 NNL을 침범하였고 우리 고속정이 경고 사격 없이 전자포를 발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포탄은 우리 고속정의 조타시를 명중하여 윤용화 소령의 5명이 전사당하였다. 그리고 혈무병으로서 부상을 당하고도 전우를 돕던 박동익 병장이 전투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해 9월 세상을 등졌다. 그때 그 일이 저한텐 잊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점점 더 커지는 기억들이고 현실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기억에 남죠. 뭐 그날 또 3, 4회전 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이는 거는 정장님이 쓰러지시는 거.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럴 겨를이 일단 없었고요.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 막 비명들 막 살려달라는 외침들 막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 안 사리고 쏘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고맙고 많이 생각나고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EJ 안가가 손님들로 만원이 되었다. 우리 인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건 김종대 편집장님 인기야. 또 왜 그래? 이 박사와 이 작가 EJ 그 14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비공식 중고차 딜러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 드디어 대표 번호가 생겼습니다. 1800-9538 전국 어디서나 1800-9538 대표 전화번호가 생긴 만큼 쏟아지는 전화 문의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또 EJ 팬 여러분들의 중고차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아프리카 TV에서 조광래 중고차 생방송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대 편집장님이 오셨는데 김종대 편집장을 보러 오신 건지 우리를 보러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7시부터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전자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또 이거 쑥스럽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려서 제가 또 안가에 있는 책도 선물로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팔이 같아.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장사 같아. 이런 거 아니면 약장사 아니면 목사 둘 중에 하나 했었어야 돼. 야, 우리 첫 콘서트 때 기억 안 나? 제 1시간 동안 혼자 토크 콘서트 한 거. 약 팔고. 그러니까, 목사 했으면 너무 잘했을 건데. 아쉽네요. 그럼 그렇고. 어제 우리가 진짜 나타나타를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꽉 채워주셨어. 어제도 꽉 찼어요?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네 인기는 아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 EJ에서 좀 와달라고 붙어 있었잖아. 전 지난주에. 그래서 꽉 찬 것 같은데. 이 여세를 몰기 위해서 진짜가 나타났다, 다음 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하지 않습니까? 야, 네, 원래 수요일이잖아요. 그 예고를 왜 여기서 해? 어제 갑자기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담당 PD가 부탁하더라고. 좀 해달라고.
매주 수요일 날 녹음이었는데 다음 주는 특별히 화요일 날. 왜? 이재명 시장이 나옵니다. 아하. 원래 문 대표랑 접촉을 했었는데 문 대표님이 지금 시간이 좀 안 된다고 다음에 하자 그래서 갑자기 빵꾸가 나왔어. 그래서 야, 이재명 시장님 대타야?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 이거 핫하잖아. 핫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안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 일단 소개를 드려야죠. 나오셨으니까. 네, 앞에 모셔놓고 또 소개를 안 드릴 수 없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군사 전문가 김종대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 네. 오셔서 입이 걸렸습니다, 귀에. 여기 뭐 오니까 술도 있고, 뭐 녹음 중에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런 곳이 어디 있냐? 욕도 해도 되고. 그럼요. 아니, 천국이에요. 네. 나는 이런 게 제일 좋아. 맨날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연평해전에 관해서, 연평해전이 2번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그렇습니다. 99년, 2002년. 99년, 2002년. 네. 그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희는 먼저 시사 이야기를 할 텐데, 김 편집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중간에 쑥쑥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저희 뭐 원고가 있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여기 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방송. 네,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시사 얘기 해볼 텐데, 뭐 가장 먼저 유승민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가님 일부러 틀린 거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퇴를 안 할 거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유승민은 버틸 만큼 버텼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버텼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저울질 하던 김무성 대표가 돌아서서 유원내 대표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유 대표 미안해. 그리고 최고회의에서도 나가라. 그랬는데 최고회의에서도 못 나가겠다. 버틴 거예요. 버틴 거죠. 엄청 버텼는데 그렇다면 이거 의원총회. 그치, 의총을 해서 거기서 결정해주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건 정말 버틸 만큼 버틴 거지. 근데 그 의총에서 생각보다 유승민을 쉴드 치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왜일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버린 겁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내버린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박 대통령이 콕 찍어서 나가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의총을 한번 했어요. 해서 신임을 했다고. 그치, 그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놓고는 한 열흘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해갖고 나가라 그랬거든. 그럼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바로 다음에 총선인 거 있잖아요. 지금 유승민 보고 제일 나가라 하는 그 부류가 어딘지 알아요? 충청권하고 TK야. 박 대통령의 입김이 가장 크게 부른데 여기 애들이 제일 난리 쳤다고 나가라고.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이것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내대표는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버틸 만큼 버텼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오면서 또 한 방 먹였잖아, 대통령을. 그렇지. 박 대통령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사퇴의 변으로. 한 번도 안 했지만 헌법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번 부르시고 나갔지. 그건 뭐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은. 그 한번 슬쩍 뒤통수를 한번 세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침 밖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건 뭐 마시는 커피에 침을 뱉는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고. 근데 유 원내대표가 그만큼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왜 나가는지 모르는 거야. 저는 이게 조선시대 왕권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약을 내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야, 대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아니 되옵니다 하고 전부 다 사직서 던지면은 그거 쉽게 못했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 김 편집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봉산당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거 야, 그걸 김 편집장이 왜 알아? 일단 여쭤볼 거야. 뭐 장성태. 그래, 장성태 얘기할 거야. 그거지 뭐야 이게. 공산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제일 꼭대기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 박수쳐서 나가라우 개새끼야 이거잖아. 장성태 총사를 박수로 옹립하. 그래, 그때 그 북한에서. 진짜 공산당 맞나? 나 못 살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아니면 뭐냐고. 그때 장성태 나갈 때도 그 회의 중간에 그냥 끌어내린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군복 입은 그 2명이 가서
호출을 하니까 막 그쪽에 규탄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그 길로 간 거죠. 그봐. 끌려가기 전에 뭐 있었다? 규탄 연설. 의총. 그렇죠. 의총이 있었던 거야. 의총에서 규탄 연설이 있었잖아. 유승민 네. 규탄 연설. 네. 지금 뭐 언론마다 다 달라요. 35명이 발언을 했다. 33명이 발언을 했다. 뭐 25명이 발언을 했다. 할 때 이러는데 네. 이 발언자들의 대부분이 유승민 나가라였어.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맨날 얘네들은 뭐 종북 거리더니 배웠나 봐.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러면 그 새누리당 계시는 분들이 그 국가보안법에 걸릴 확률도 있는 거네. 아니 북한 체제를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해훈 같은 사람이 이해훈도 사실은 원조 친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나가리 됐지. 그러니까 유승민과 비슷한 케이스야. 자기 할 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가리 됐는데 이해훈이 뭐라 그랬어? 검찰을 이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박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을 이용하겠네. 그거 뒤에서 압력을 쑥 넣었다는 얘기지. 그 열흘 동안 그 주저했던 사람들 뒤를 싹 한번 훑어봤더니 그래서 친박이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승민을 나가라 했던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그걸 이해훈이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해훈 씨 얘기죠? 골 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 또 국방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 방산비리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되고 얼마 후부터 방산비리에 유승민 의원 관련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 게 있군요. 예, 계속 나왔습니다. 뭐 겸사겸사 가겠네요. 아니 뭐 그런데 뭐 못 잡아냈죠. 뭐 좀 찾으려면 제대로 찾든가. 그런데 그거 이쪽 우리 업계 쪽에서는 파다한 얘기였다. 하여튼 그 짝패라고도 그러고 브루스 링컨이 얘기했나 동전의 양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조선노동당 쟤네들하고 새누리당은 완전 동전의 양면이야. 서로 등대는 듯 하면서 동전 하나를 구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유승민은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선택, 뭐 버틸 만큼 제가 버텼다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유승민의 주가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런 찬스가 없어, 세상에. 대통령과 맞닿아 있을 찬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런 찬스 역대에 없었습니다, 역대. 정말 내 몸값 키우기 위한 너무 좋은 찬스야. 그렇죠. 나 같으면 입에 기를 걸고 다닐 거야, 아마. 나한테 이런 경우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 내 몸값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버틸 만큼 버텼다고 얘기했는데 나가면서 했던 그 이제 기자회견 문 하나로도 충분히 유승민의 주가는 올라갔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유승민 나가는 날 긴급하게 조사를 했어요. JTBC하고 같이. 대권주자 새누리당에 김무성 19.1%, 유승민 16.8%. 바짝 땡겼는데? 여권 내에서 2등이야. 네. 야, 유승민이 그 전에 뭐 대권 후보 오르지도 못했어요. 오차범위 내 같은데? 그래, 이거 16.8 바로 올라갔잖아. 야, 홍준표 배 아파서 어떡하냐? 홍준표 나가리고. 이게 자신의 정치적 사사를 한껏 띄운 거야. 물론 지금 유승민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대구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와요. 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휘어잡게 되면. 그런데 안 주겠지. 대신에 유승민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뭐 대구에서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안 되지만 그러면 공천 못 받을 경우는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수도권으로 나오면 돼.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다고. 야, 그리고 총선 끝나고 선거가 끝나니 총선 다음에 대선 있지. 대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지. 그때 뭐 대구시장 정도로 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산은 올라가는 거고 또 다행인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공천을 안 주잖아?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야권으로는 다행이야.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를 날릴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김무성보다 더 무서운 게 유승민이거든요. 네. 유승민이 와가지고 2012년 박 대통령이 한 것처럼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뭐 좌클릭해서 끌어당기고 이러면 골치 아파져.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김무성일 수도 있겠네요. 김무성이 제일 머리 아프게 되겠지. 왜냐하면 김무성이요. 이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자기가 1등을 했습니까?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앞으로는 수평적 당청 관계. 청와대에다 할 말을 하겠다 이랬거든? 근데 지금 봐. 판판이 깨지잖아, 대통령한테. 좋댔지 뭐. 중국 가가지고 무슨, 개헌 얘기 했다가 박 대통령이 셧다 마우스 해 이러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이번에 또 꼬랑지 내리고. 이게 뭐 수평적 당청 관계야. 무성이 형 이번에 쪽 제대로 판 거야. 그러니까 무성대장 별명을 갖다 버려! 그치. 무성쫄병으로. 무쫄 어때, 무쫄? 무쪽 어때, 무쪽? 김무성 대표는 전 굉장히 큰 패착이고, 또 늘 말했지만 두 사람이 순망치한 관계 아니에요. 네. 앞으로 누구를 공격하겠어? 친박이. 남은 사람 때리겠죠. 이제는
김무성 대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30명이 넘게 사퇴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다고 이총에서 그러면은 상당수의 비박계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네. 그래서 이제 그냥 박수로 추인한 거 아니야. 야, 순식간이다 진짜. 살기 위해서 아마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근데 이걸 과연 경선을 할 것인가? 뭐 추대 뭐 옹립 뭐 왜냐면 경선을 하면 또 비박계가 당선될 수 있어. 또 대가리 아파져 대통령은. 그러면 추대 누구로? 친박으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김무성 대표 또 머리 아파진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김무성 이런 룰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비난이 안 쏠리겠어요? 친박을 추대를 하면 옹립을 하면 이건 민주정당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야, 이것까지 추대하면은 당위원장으로 김정은 동지를 추대.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 여당이 뭐가 필요 있나? 그냥 청와대 저 하수인 노릇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 주면 되겠네 이제. 그 북에서 쓰는 것처럼 수첩 한 개씩 줘가지고 이렇게 거수할 때 수첩 들게 하면 되겠네. 뭐 전파 낭비, 뭐 전기를 낭비해. 그렇게 전자식 무기면 투표해가지고 얘 들으려고 그러면 되지. 그 당은 새누리당의 이 지금 분란 사태는 전 앞으로 계속될 거 봅니다. 왜냐하면 비박들이 지금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언젠가 나한테 칼날이 돌아오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시대 노론만도 못하다 진짜. 그리고 또 이번 건을 계기로 유승민 개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나는 봐. 가능성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유승민이 지금보다 세기를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신에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연통을 돌릴 순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계속 이 분란은 당내 분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까지 그렇죠. 다 해주고 있어요. 거긴 지금 자기네 바지 고쟁이도 다 뺏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늘 하던 걸 지금 여당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당 분란이라든가 또 이게 투표 보이콧. 원래 투표 보이콧은 야당이 진짜 웃기더라. 야당이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우리 이거 수용 못해 그리고 야당이 소수라도 투표 참가 안 하고 그러면은 여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여당이 우리 투표 못해. 이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쪽수도 많으면서 우리 투표했다 줬대.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국회법 개정을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 그건 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그럼 국회로 돌아왔잖아. 국회로 돌아왔으면 헌법에 명시되어 대로 투표를 해야지. 왜 안 해 이거를? 그 더 정당당하게 해갖고 투표 많이 나오면 되잖아. 응? 반대로.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쪼글쪼글 판 거지 자신이 이제. 없거든. 그래서 안 한 거거든.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민주정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 들어갔으면은 이거 또 상정됐을 또 저기 청와대로 갔을 가능성도 있었겠네. 아니 만약에 재의결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탈당해야 돼요. 묘용이 하나도 안 쓰는데 대통령이 콕 찍어서 야 이 사람 배신자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다시 재의결 해갖고 통과가 됐다? 그러면 뭐 탈당해. 그러니까 재의결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위험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아예 삭제하기 위해서. 그 위험 때문에 아예 단돌이를 한 거네. 아예 배제. 아예. 반란표가 혹시라도 나오면 그런 생각인 거죠. 무섭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여당은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야당 역할 못하는 야당. 김상곤 혁신안. 어제 2차 혁신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승민 블랙홀에 다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좀 두드러지진 않는데 좀 확 깨긴 하더라. 그러니까 뭐 깨고 어쩌고 간에 일단은 혁신위원들은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다 간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자기 당대표직을 걸고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거부돼 버리잖아? 그러면 혁신위원은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것도 그럼 당대표 책임이라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고 혁신이 만들었는데 출범도 못하고 아웃되면 이건 뭐 콩가루 집안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2차 혁신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야당 내 주류건 비주류건 다 한마디씩 하더구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안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김상곤 위원장이 좀 세게 들고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셀 수도 있고 이게 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일단 보면
최고위원제를 폐지하자 그랬잖아. 뭐 개파 문제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면 당대표 고단이 더 세진다. 그런 설도 있죠. 충분히 그런 반론이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최고위원제 폐지는 총선 끝나고 한다 그랬어. 총선 끝나고 뭐 당대표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어제 그거는 총선 끝났으니 끝날 때 하는 거니까 뭐 총선에 지면 당연히 다 아웃되겠죠. 이기면 또 기쁜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무총장제 폐지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거든. 재성형은 뭐야 그럼? 좆됐지. 봐봐. 이 사무총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당이. 그랬는데 임명을 강행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나가. 이 뭐 꼬라지가 뭐가 뭔가 이게. 쿵짝이 안 맞네. 그게 사무총장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여기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계파 갈등의 조짐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계파 갈등을 자꾸 들쑤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파 갈등의 조짐이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제가. 왜? 볼까요? 김한길 체제 있을 때, 뭐, 김한길 주승용, 뭐, 체제나, 네. 또 뭐, 이런 체제 사무총장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당대표가 사무총장 임명하는 거니까. 그때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다고 이렇게 분란 난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 근데 지금 최재성을 임명했기 때문에 분란인 거거든. 친노를 임명했으니까 분란이 난 거야. 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된 건데, 이 사무총장제 자체를 분란을 일으키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폐지하는 것도 안 맞는 거지. 타이밍상. 근데 어쨌든 저는 이 2차 혁신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지만 안 맞는 몇 개는 조금 바꿔야 된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을 마련한 데서 100% 외부 인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 예를 들어 뭐 50% 외부 인사, 50% 내부 인사를 하면 이 50% 내부 인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갖다 꽂겠지. 개파 갈라먹게 하거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50% 내부 인사들이 아무래도 50% 외부 인사보다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겠지. 당연하지. 입김이 더 세지. 그건 또 분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00% 외부로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비노 측에서 이걸 왜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 평가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거든. 그러면 자기네가 간섭할 여지가 또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 위원 15명이 위원장 추천해서 당대표가 임명. 그러면 지금 당대표가 누구야? 문재인이잖아. 그래서 또 비너씨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근데 이 평가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한 4년 동안 2번 평가해가지고 나 다음에 공천 안 주겠다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시끄럽든 말든 저는 이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혁신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처럼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걸 대충 껍데기 뭐 카울 바꿔서 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혁신위하고 뭐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그 주류계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나 지금? 아니 정권을 맡겼잖아요. 정권을 맡겨가지고 그래도 내부적으로 뭔가 암암리에 소통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니는 노빠니까 소통이라 그러지. 아니 밖에서 보면 그건 담합이라고 얘기해. 아니 내가 노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이 혁신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주류까지도 반발을 하는 건 난 솔직히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 혁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다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 혁신안 사실 혁신위원장은 비노에서 반발 안 했다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교수는 이제 반발한 거지. 진도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혁신위를 다 추인해서 최고위원도 통과됐고 다들 밀어서 한 건데 이거 힘을 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또 혁신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내년에 뭐 총선 나온다는 얘기도 안 했고. 김상곤 위원장도 뭐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뼈와 살을 깎는 진짜 혁신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혁신안이 결정되는 겁니까? 권고안입니까? 혁신안을 내놨던 강제성을 이제 이게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거죠. 개정해서 이제 강제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발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통과가 안 되면은 이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웃되면 혁신위원들 다 물러난다.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내분 사태 들어가고 이 당은 정말 콩가루 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한쪽은 공산당이고 한쪽은 콩가루 당이고 이게 민주 정치의 장점이에요. 다양하잖아. 다양해.
아니, 근데 야당은 예. 너무 다양해요, 지금. 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당내 민주화니까. 어쨌든, 지금 어쨌든 토론이든 논쟁이든 싸움이든 분란이든 지금 당에서 시끄럽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해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당무위원 맨 처음에 소집돼서 얘기할 거고, 이제 결판은 20일 날 나요. 20일 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혁신, 1차 혁신안, 2차 혁신안 모두 좀 통과되도록 여러분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님, 네. 그 유승민 블랙홀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죠. 왜냐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이걸 말하면 분란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새누리당 내에서. 그러니까, 새정치를 하면 자꾸 두수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유승민 블랙홀 있는 덕분에 야당에 있던 문제들이 좀 두드러지지가 않았잖아. 근데 유승민 관련된 블랙홀이 사라진 가운데서는 또 야당이 확 올라가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콩가루 집안 얘기 하나 더 해보죠. 그 야당 당직자 오늘 탈당했던데. 이거 뭐예요? 50명. 예. 저는 아까 아침인가 기사를 봤어요. 네. 야당 당직자 50명 탈당하길래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라고 해서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더니 당직자가 아니고 당직자 출신이더만. 뭐야? 낚인 거요? 당직자 출신. 출신? 네. 이분들 거의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쭉 오셨던 그분들이야. 당직자 출신들이 탈당했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박주선 그쪽이랑 친한 사람들이고 예비군이요? 또 천정배 나왔을 때 도와줬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0명 탈당했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현직 당직자가 탈당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커지죠. 당직자 출신은 아무 상관없다. 나가라고 하세요. 100명이 50명이든 500명이든 나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역 당직자 또 현직 의원들은 절대 못 나갑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못 나간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 사람들 언제 나가냐 그러면 이 혁신안이 다 통과되고 공천이 발표되고 이제 내가 아웃되겠다는 확신이 들 때 나가. 아니면 나갈 리가 없어. 봐봐, 혹시라도 내가 공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절대 안 나가요. 그럼 그 전에는 나가는 배표를 살 일이 없겠네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니네 자꾸 이러면 난 나간다 협박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못 받겠다 생각하면 그때 나가는 거야. 그 전에는 절대 안 나간다. 여러분들 같은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안 나가지, 왜 나가? 2번 타이틀 달아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이 탈당 이야기는 종편에서 떠들든, 지금 한쪽에서 박지원, 박주선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든 말든, 김항희, 냅두세요, 그냥. 못 나가니까. 조경태는 자기가 진짜 친노라고 얘기했구나. 간만에 재밌는 기사였어요. 진짜 웃겼어.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회견 여기까지 하죠.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고, 그럼 본격적인 방송.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팀장님, 커피 사주세요. 또 10,000원 깨지는구나. 사무실과 거실에도 저렴한 커피가 있지만 왜 비싼 커피 전문점의 커피를 마실까요?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ESE 파드커피로 에스프레소를 뽑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과 사용 방법이 동일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과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50잔의 ESE 파드 커피가 월 3만원. 50잔으로 부족할 땐 한 잔에 330원부터 커피의 황제 블루마운틴까지 30종의 ESE 파드커피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1년 약정 후에는 머신 소유권을 이전해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ESE 파드커피 전문몰 www.esepod.co.kr 070-7001-0962 070-7001-0962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연평해전은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이 있는데 1, 2차 연평해전의 공통점은 꽃게다! 이런 말이 있던데. 꽃게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건 불변의 법칙인데 네. 서해에서 꽃게가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해파리가 나타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해파리 아무짝에 쓸모볼 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기 김대중 정부 5년간은 꽃게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네네. 노무현 정부 5년간은 꽃게가 아예 안 잡혔습니다. 예, 막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5년은 꽃게가 많이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또 천안함 연평도 막 터져요. 박근혜 정부 지금 저 서해 해파리 경보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연평해전을 말씀드리면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이제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 4척과 어뢰정 2척에 대해 밀어내기 작전을 실시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발단이 네. 이 밀어내기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지침이니 교전수칙이니 이런 네, 교전수칙이 있는데 이게 밀어내기 기동이라는 건 결정적 순간 이전까지고 그날 이제 9시 27분경에 밀어내기 작전을 하던 중에 북한의 어뢰정이 2척이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밀어내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속정이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때 이 함대에서는 함정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속력으로 가든 앞에 가든 배가 북한 어뢰정을 들이받았는데 폭발은 안 했습니다. 그 배 위에 올라타버린 거예요. 이게 붕 떠가지고 올라탄 거죠. 엄청나게 세게 갖다 박았네요. 엄청나게. 그게 적 함정하고 그 속도를 합해 보시면은 거의 우리 측이 시속 30노트니까 엄청난 속도예요. 그래가지고 딱 위에 올라타 버렸는데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고속정이 다시 옆구리를 쳐가니까 그때서야 덜컹하면서 빠졌거든요. 이때 이제 북한 경비정 어뢰정이 기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한군이 저항을 했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은 북한의 그 저항이라는 게 당시에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던 러닝샷스 바람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던 북의 승조원들이 먹고 있던 감자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는 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갔을 때 사실은 초기 상황이 이랬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이 함대에서는 수류탄으로 둔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강의를 하는데 해군 장교들로 보여요. 제 강의를 듣는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사실이 아니냐. 내가 다 취재한 건데. 감자보다 옥수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원하는군요. 이래,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가 탈북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에서 자기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던진 건 염장무다. 그러니까 그 감자 옥수수를 먹으면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소금에 절인 무입니다. 그게 염장무예요. 이걸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 얘기가 거기서 나왔군요. 무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잠깐 정리를 좀 하면요. 그 많은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당시 1차 연평해전에서 그 북한에게 계속 우리 NLL 넘어와서 도발을 하는데 당시 해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매일 NSC 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매일 열었죠. 그렇죠. 당시 이제 장성민 국정상황실장이 당시 우리가 북한의 통신을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감청 도청을 해서 그래서 북한이 교전 의사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쟤들이 북한 지휘부가 경비정에다가 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쟤들이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뭔 대응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 하나가 지금 감자라는 얘기잖아요. 감자. 우리가 갖다 들이박을 때 예. 쟤들은 우리가 올지도 모르고 가판 위에서 난리굿바람에 감자 깎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감자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어요. 깎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얘들이 정말 전쟁을 하려고 교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러고 있었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선악의 문제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 우선 뭐 감자 까먹고 있었다, 옥수수 먹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들이받고 나서 확인된 것이고 네네. 그 전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북한 어뢰정이 나타났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경비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뢰정이라는 거는 수상의 작전의 종결자예요. 맨 마지막에 쏘는 게 어뢰입니다. 그런데 어뢰를 개문한 상태로 고속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뢰정이고 고속으로 내려왔고 개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유엔사 정전시 교전 규칙에는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예, 무방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현장의 이함대 그 사령관부터 전투원들은 이거는 공격징후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예, 해석을 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청와대나 국방부 합차는 판단이 달랐어요. 여기는 그런 교전까지 안 간다고 본 겁니다. 쏘지 말라고 하는 게 감청이 되고 쏠 이유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하 간의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그냥 문만 열고 거기 선만 내려와서 거기서 버티기만 하다가 가려고 했던 거네요. 아니 절박하죠. 우선 북한 그 어선이 많이 넘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1연평해전이 매우 특별한 것이 어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그 함정이 대치한 겁니다. 이게 뒤 엉켜버린 거예요. 꽃게 때문에요. 꽃게 때문에. 이래 뒤 엉켜버리니까 사실은 발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통신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 감청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큰 피해를 안 입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국정원 이런 거나 좀 하지, 댓글 쳐달지 말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대는 특수부대인가요, 그러면? 감청부대? 예, 37 부대라고도 하고 그 부대 그 네 자리 숫자를 합치면 끝자리가 항상 7로 나와요. 그래서 37 부대라고 하는데. 가방업체. 예, 여기가 그 대북 감청 전문 부대고 그래서 그 린다김의 백두정찰기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 백두정찰기가 감청하는 정찰기예요. 네. 이 정찰기를 운용한 부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37 부대. 37. 예. 멋있잖아. 지금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열심히 운영하죠. 그 뒤에 이제 백두정찰기도 들어왔고. 예, 이래가지고 저기 다 감청이 되는데 북한이 그럼 가만히 있나? 그렇지. 아니죠. 전방에 광 케이블로 다 깔았어요. 우리보다 도착 10년 앞서서. 못하게요. 예. 이건 감청이 안 돼요. 우리 군보다 10년 앞서서 전방의 작전부들 광 케이블. 네. 이걸로 해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로비스트 특집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로비스트 특집 들어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측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죠. 없었어요. 부상자는 있었죠. 부상자는 있었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예. 북측은 사망자 30명 이상. 언론에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축소된 겁니다. 최소한 100명, 많으면 130명까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북한 함정은 사람이 많습니다. 갑판에. 포탄 나르는 놈, 조준하는 놈, 지시하는 놈, 이게 구형 함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했다는 얘기죠. 갑판이 20명 이상 보여요. 이런 게 6척이 대파됐는데. 전부 수동으로 또 해야 되니까 사람 전부 수도 많이 수동이고, 필요하고. 예. 그런데 6척을 완전히 작살내버렸는데 30명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주 피 튀기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었겠네요. 북한 애들은. 아마 남북 간의 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결일에 가장 참혹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 사실은 20mm 포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벽에 3번 튕긴 20mm 포탄 벌컨 포탄 맞으면은 사람 머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땐 76mm 포로 그냥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으니 이건 그냥 피바다예요. 여성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포 전문 우리 이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육군 땅개가 뭘 알아? 155mm 전인계량 복사포 힘들어. 그거 힘들죠. 네. 그 고폭탄 같은 거 한번 나가면은 그 살상 범위가 몇 미터더라 하여간 반경 몇백 미터 내는 뭐 다 날라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교전 결과를 말씀드리면. 밤이 아니요, 저 얘기. 제대한 지 하도 오래돼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침몰. 이제 여기에 탔던 북한 군인들이 거의 사망했다고 알겠죠. 거의 다 사망이고요. 첫 번째 들이받는 즉시
배후미에 있던 7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예. 거기서 가판에 사람이 많으니까 감자 까먹다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7명 정도가 빠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처음엔 익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주 거의 지옥의 어떤 묵시록 같은 장면이죠. 전투 준비 태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구명복이나 이런 거 착용도 안 하셨던 거고요. 바다에 빠져서 다 사망했어요. 그리고 420톤급 구자맘 한 척의 선체가 그게 파손. 또 중형 경비정 한 척은 절반 정도 침몰. 또 한 척은 기동이 불가능해서 타 함정에 의해서 예인되어 갔고 소형 경비정 2척이 기관실 피해를 입어서 총 6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이제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면 우리 피해 볼까요? 아까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랬고. 예, 없었습니다. 초계함 한 척의 기관실 일부 파손, 고석정 한 척이 50cm 정도의 파공,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나머지 3척은 기관실 일부 파손. 그러나 모두 단기간 내 수리가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북쪽은 대파가 됐는데, 대파됐죠. 우리는 그냥 손실이 가능한 상태고, 우리는 또 인명 피해는 7명이 부상. 그러나 파편상으로 조기 치유가 가능한 경상이었다. 그렇다면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1차 연평해전은? 아예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예, 완전히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냥 한쪽은 싸대기만 하고 한쪽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편집장님 서해전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작전의 실패 혹은 합동군제도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완벽한 승리인데 왜 그런 실패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라 해군 예비역 김성만 제독이라고 작전사령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 전투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책으로 처음 나왔고 이후에 많은 증언이 잇따랐죠. 자, 우선 들이박는 전투. 이건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은 거 아니면 너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 레밍 전투. 그렇죠. 벤허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노예서가 막 졌잖아요. 그런데 막 그 해적선이 와서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죽잖아요. 이런 고대 전술임이죠, 이게. 고대 전술인데 이 들이박는 전투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건데 이건 해군은 있을 수 없는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합참은 주로 육군이거든요. 합참 의장부터 주요 간부들이 다 육군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NLL 선을 몸으로 막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을 NLL 선상에 일렬로 쭉 늘어서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경비정이 중형 경비정이 나오면은 야, 큰 배 갖다 막어. 이런 지시들이 마구마구 내려온 거거든요. 차벽 치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차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해에서의 원래는 교전 상황까지 안 가도 됐는데 이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게 북한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큰 배가 와서 길목을 막고 있거든. 바다에서. 그러니까 야, 안 되겠어. 저 못 보던 배 왔어. 우리 새로운 거 내보내. 그게 이제 어뢰정입니다. 그래서 총 3척이에요. 넘어온 게. 그러니까 어뢰정이 넘어오니까 또 이쪽이 긴장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쟤들이 왜 나왔어? 원래 있던 경비정이 아니라 어뢰정이 나온 거죠. 어뢰정이 나오니까 이때 무섭죠.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죠. 그게 이제 고속으로 선체 충돌한 방식이 되니까 이 남북 한간에 서로 신호를 잘못 해석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격 의사냐, 공격 징후냐 그렇게 봐야 되냐 하는데 우리 합참은 그렇게 안 봤는데 현장 전투원들 특히 이함대는 새로운 어뢰정이 나타나는 거 이건 공격 신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체 충돌을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응사를 한 거죠. 배가 쓰러질 무렵에. 그래서 발포하니까 이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76mm 한 포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럼 현장이. 현장과 위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됐어요. 우리 해군 쪽에서. 안 됐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됐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이함대 사령관은 저항하고 큰 배가 딱 앞에 막아. 이게 6월 13일 상황입니다. 일단 진해에 있던 수송함하고 구조함이 올라왔어요. 그게 한국 해군 중에 제일 큰 배입니다. 그런데 전투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는 M60 기관총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 선회하는데 14분 걸리는. 한 바퀴 스스로 몸을 돌리는데. 이런 배를 갖다가 딱 NLL 선상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함대 사령관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상부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큰 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어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뢰정이 나오니까 이함대 사령관은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이게 막 그 상호 간에 남북 간의 신호가 사실은 방어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 북한에 위협을 줬고 그래서 북한이 무력 시위하려고 어뢰정을 출동시킨 게 우리는 또 공격 신호로 받고 이런 과정이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잖아요. 쭉 분위기가 그 상승되기 시작하면 급기야는 전투를 안 하고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 끔찍한 전투로. 그럼 여기 제일 위에 예. 제일 위에 지시는 누가 합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지시 그러니까 NLL 선상에 대형 함정을 배치하라고 한 것은 김진호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건의해서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김진호 합참의장은 6월 9일에 청와대 NSC에 대형 함정으로 방을 하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는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명령이 이함대에 전달이 된 거예요. 합참의장은 육군 출신. 육군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재밌어요. 왜 대형 함정을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그 전에도 뭐 이렇게 툭툭 치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한번 북한배에 들이받치면은 고속정의 정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찌그러지거든 배가. 그럼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몇 개월 작전 못하고 돈 들고 그다음에 자기 아끼는 배가 이제 파손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그 충돌하면서 내려오는 거를 슬쩍슬쩍 피해버린 겁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나가버렸어요, 화면이. 아이고. 그러니까 김진호 합참의장이 이제 6월 10일경 돼가지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9시 뉴스에 방금 그 서해 상황이 나가는데 우리 배가 마치 두려워서 피하는 듯한 모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큰 배 갖다가 막아라. 이렇게 이제 돼서 현장의 함장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중심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안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육군 중심들이 바다에 대해 뭐 압니까? 솔직히 쥐뿔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시각 차이는 이겁니다. 육군은 모든 군사작전이 그 방어작전을 한 다음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선호하고 그렇죠. 모든 어떤 교리 작전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존나게 막아. 내진지는 내가 사수해. 그런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육군 전술인데 그건 지상에 엄폐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바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해군이나 공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폐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전은 공격 작전이에요. 아니 전투기나 함정이 출동한다 그러면 공격을 목적으로 오는 거지 방어를 목적으로 그 함정이나 전투기가 출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도 방어하고 어떤 순간엔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육군은 보니까 NLL 선상을 일렬로 쭉 늘어서서 손에 손잡고 함정끼리 이렇게 방어하는 지상군식 그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건 우리의 내부의 문제였고 어쨌든 1차 연맹회전은 완벽한 우리의 승리였었습니다. 그죠?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질문 드릴게 교전 수칙 또 김대중 대통령의 4가지 지침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교전 수칙과 4가지 지침이라는 게. 교전 수칙은 이건 일종의 전술 지침이라서 위급한 상황에서 일일이 사령관이 지시 내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행동 방침 이거를 미리 장교들한테 중요한 게 이걸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뭐 맨 처음에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방송을 경고 방송을 하고 네. 시위 기동을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차단 기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밀어내기식 그렇죠. 기동, 네. 선체 충돌 아니면은 북한 함정 주변을 빠른 속도로 우리 함정이 지나가면 그 물살에 북한 배가 못 견딥니다. 워낙 낡은 배여서. 낡은 배고 기관 성능도 떨어지고 물결이 쳐버리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혼란에 빠지거든요. 이런 차단 기동이 3번째. 4번째는 경고 사격입니다. 네. 그러고도 불응하고 만일에 응사를 한다든가 북한 함정이 이러면 적대 행위로 판단하고 격파 사격. 그때는 이제 쓸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5가지 교전 수칙. 네. 이거는 누가 정한 김대중 정부가 정한 겁니까? 네. 김대중 정부의 합참에서. 그 전에는 이 교전 수칙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그전엔 NLL 방어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NLL 무슨 YS 때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꽃게잡이 철되잖아요. 그러면은 채 6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북한 함정 월선 횟수 400회, 500회. 그리고 원래 공동어루구역 하던데 여기에
그다음에 NLL 사수라는 이런 개념 자체도 모호했지만은 바다에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라는 게 해군은 이해가 안 가. 육지에서 지키라고 하면 선 긋고 철조망 치면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을 지킨다 이러는데 바다 위에 물을 지키라는 얘기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레이더만 계속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함정 나오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적대적인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민간 선박 같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그 적대 행위를 하기 위해 내려온 거라면 그에 맞게 일임이 돼 있던 겁니다. 현장 지휘관한테. 별 탈 없었어요. 무슨 NLL 선을 방어해. 그러고 이양호 장관이 1996년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천용택 그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300회 400회 내려온다 NLL. 그거 왜 안 잡냐 그러니까 내려와도 됩니다.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NLL 사수라는 말이 김대중 정부 와서 이게 생긴 거지.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이 작가가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거였어요. 근데 5가지 교전 수칙 말씀해 주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4가지 지침. 이게 이제 뭐 미리 쏘지 마라. 그렇죠? 또 먼저 쏘지 마라. 네. 먼저 쏘지 마라. 먼저 쏘지 말고 상대가 발표하면 그때 이제 격퇴하라. 네. 그러니까 확전 금지, NLL 사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전 수칙과 4가지 지침이 1차 연평해전 때도 그대로 했고 2차 연평해전 때도 이게 그대로 간 거죠. 바뀌는 게 없죠. 김대중 대통령 지시는 그때 달랐어요. 제2연평해전 때는 제1연평해전 때 너무 해군이 피박살을 해버리니까 너무 그 정도로 과하게는 하지 말라는 지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김동신 장관도 지시했던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는 아주 제1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어려운 주제. 자, 어쨌든 이렇게 1차 연평해전은 확실한 승리를 해서 북한이 엄청 놀랐다고. 이거는 충격과 공포. 네. 역시 탈북자 출신의 주성아 기자 증언입니다. 99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군인들이 민가에 자주 절도를 하니까 군인들 나타나면 주민들이 문 걸어 잠갔습니다. 도둑질 안 당하려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사상자가 예인된 배 위에서 발견이 되고 주민들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먹을 거 싸들고 군부대 찾아와서 해주에 이제 4군단 사령부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근에 어떤 장상고시라든가 북한군 정박하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먹을 거 싸온 거 내놓으면서 반드시 보복해라. 이런 식의 어떤 주민들의 격려가 쇄도했다는 거예요. 내부 결속력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4군단 예하부대는 절치부심 보복만 오로지 꿈꿨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일방적 패전을 당한 지휘관은 평생 굴욕에 살면서 오로지 복수만 꿈꿉니다. 피해 굶주리죠. 그래요? 네. 우리 천안함 우리 배가 다 박살났는데도 잘 살고 계시던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참, 국민들한테 화풀이 해요. 우리 군인들은. 북한에 화풀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상대로 화풀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차 연평해전은 이제 1차 연평해전 3년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북한이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치부심, 반드시 복수하겠다. 네. 그래서 일어난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오로지 때만 노렸을 겁니다. 그때 한을 풀 수 있는 어떤 절호에게만 계속 노렸을 겁니다. 때마침 해군의 함정들, 우리 해군의 편대장, 정장들의 군기가 완전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1연평해전 때 너무 확실히 이기고 표창장 탄 인원이 500명이라고. 당직 근무자도 표창장 주고 훈장 주고 해가지고 아주 잔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장들이나 편대장들이 언제 북한 배 또 안 내려오냐? 나도 한번 작전 잘해 빨리 진급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내부 그 정도에다가 그래가지고 북한 배를 가까이 근접하면서 완전히 얕본 거예요. 북한 배는 한 포도 없어. 그러니까 거리만 유지하면 우리가 당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현장에서의 기동이 원칙에서 벗어난 군사의 기본을 망각한 이런 어떤 무모한 기동들이 차츰 많아졌는데 이걸 북한이 다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때만 노렸죠. 그래서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는데 2차 연평해전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1차 연평해전을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전연패 아니에요? 다 졌어요. 네. 다 졌는데 왜 진보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네. 글쎄, 뭐 대청해전이라고 조그만 거 하나 이긴 거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DJ 때보다도 해군을 더 불신했습니다. 그 예컨대 2009년 11월에 대청도에서 우리가 북한 함정을 아무런 피해 없이 완전히 격파해버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때 그 이상의 합참의장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칭찬해 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한숨을 쉬더니 뭔 아쉬움이 남았는지 전화를 안 끊더래요. MB께서요? MB께서 그때 저 싱가포르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그 도모하던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서해에서 이런 교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깨질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합참의장한테 계속 아쉬운 정서를 표방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저기 그 합참의장이 얼마 전에 언론에다가도 이 대통령이 그런 짓거리 했다고 아예 저 다 공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기 한 번 전투 잘했다고 아무런 피해 없이 이긴 게 이 전투밖에 없거든요. 대청해전. 2009년 11월에.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탓하니까. 이래가지고 이긴 전투하고 야단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처음이고 MB 때 와서 그다음에 국정원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뭘 조사를? 과도한 대응했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과도한 대응이 맞아요. 한 함정이 가진 포탄을 다 쐈습니다. 북한배에. 어이구야. 그러면은 이게 왜 과도한 대응이냐. 잔여 포탄량을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포탄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 쏘면은 내 방어 능력이 없어지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격 상한선이라는 걸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도한 대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긴 전투라고 그래놓고 저기 군을 조사해버리니까 이제 해군에서는 기분 더러웠겠죠. 사기 확 떨어졌겠네. 사기 확 떨어졌죠. 여러분 들으셨죠? 안보가 강한 집단, 안보가 강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연평해전 이야기는 줄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 연평해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쇼핑몰 바이마스입니다. 재능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작가는 많지 않은데요. 바이마스는 재능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평범한 제품이 아닌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특별한 제품. 컴퓨터 또는 모바일만 있다면 클릭 몇 번만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마스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공예품, 생활용품, 액세서리, 패션 잡화, 캔들,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사치. 지금 검색창에서 바이마스를 검색해주세요. 꼭이요. 아니 뭘 파는지 몰랐는데 다양한 거 파시네. 주얼리, 팬시, 여성용품, 남성용품,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소품 같은 거, 그리고 어린이용 뭐 목마, 핸드백 그런 거 되게 많이 파시는 곳이네요. 시계도 있는데? 이게 핸드메이드인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다 여기 와서 자기가 이제 쫙 만들어 놓으면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거 고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청하면 그것도 만들어주고. 작가들의 오픈마켓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 EJ를 듣고 계신 저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있으면 저기 와서 입점하시래. 뭐 돈 받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와서 등록하시고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www.bymas.co.kr www.bymas.co.kr이고요. 문의 전화는 070-8244-4787입니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랑이 그런 거죠. 기성품, 그러니까 공장 제품이 아니고 공장 제품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나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다. 세상에 한 개. 그렇지. 온리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연애하거나 연애 상대가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면 너만을 위해서 뭐 이니셜이라든가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좋지.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내가 또 시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계 디자인 독특하고 예쁜 거 많네. 시계 되게 이쁘지. 예. 요런 거,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딱 사가지고, 그 마음에 드신 분한테 선물 딱 하면요. 넘어와요? 이제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넘어오는 거고, 안 받으면 쫑 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마음을 살 수는 없겠지. 글쎄. 다지는 효과. 다지기가 있다고 해서 보여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바이마스, 검색창에서 바이마스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님도 집토끼 개념으로도 와이프한테도 하나 선물하시죠? 제가요? 네. 저는 평생을 선물이란 걸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게 점수 좀 따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생일이구나. 와이프 생일 얼마 전에 있었는데, 현금으로 했어요. 그래.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제일 좋아. 선물이? 냉혈한. 서로 머리 아프게.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래도 애정을 갖고, 의미를 애정을 갖고 현금을 줬어. 내 애정을 현금에 담았어. 세종대왕, 신사임당에 담았어. 그 전 단계도 엄청 골치 아픈 게, 누구 생일 선물을 사준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럼. 무엇을 주면 만족시킬까를 고민하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성의 없더라도 상품권, 성의 없더라도 현금, 그게 낫겠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의 의견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이마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2차 연평해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났던, 월드컵이 한창 마지막 날이었어요. 3, 4위전. 우리한테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때 일어났죠. 그럼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북한이 월드컵 마지막 날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날을 일부러 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선은 그 당시가 꽃게의 기록적인 풍년입니다. 아마 연평어장이 개정되고 이렇게 꽃게가 많이 잡힌 거는 정말 상상 밖이었어요. 인천광역시에서만 약 한 12,000톤가량 수확을 합니다. 그럼 평상시는 어느 정도길래 풍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노무현 정부 5년간은 평화로웠다 그랬잖아요. 2005년의 수확량이 200톤입니다. 어이구, 200톤인데 그 당시에 12,000톤? 예, 12,000톤. 예.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2009년이 또 12,000톤입니다. 그러니까 꽃게는 도발자고 그 꽃게를 못 오게 이제 어장을 망치는 해파리는 평화유지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꽃게 작전이 또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꽃게잡이 작전 중에서도 사실은 북한 경비정은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죠. 아마 절치부심 이때만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행이 하나씩 둘씩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는데 날짜가 언제죠? 2차 연평해전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역시 이것도 아침입니다. 네, 아까 그렇습니다. 1차 연평해전도 아침이었는데 2차 연평해전도 아침 9시 54분경에 북한군 경비정 등산꽃 388호가 NLL을 넘어서 남하를 시작했고요. 북한 경비정이 남하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 응대를 해야겠죠. 대한민국 해군 253 고속정 편대가 대응기동을 실시했다. 한 대가 했다는 게 아니죠. 편대를 했다면.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편대가 대응기동하니까 북한 경비정이 선수를 서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런데 이어서 10시 1분에 한 대 더 북한군 고속정 등산곳 이번엔 684호. 이건 아까보다 더 큰 배입니다. 215톤이니까. 추가로 남아. 그래서 역시 또 우리가 대한민국 해군 232 고속정 편대가 대응기동.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없는데 분명히 이상하긴 했죠. 그 684정이 북에서 넘어왔다 그랬는데 그 함정이 제1연평해전 때 북한 어뢰정 세척을 호위하던 경비정입니다. 문제의 그 함정이에요. 옛날에 왔던 그 배. 그때 흠씬 두들겨 맞고 가는 그 배입니다.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물론 북한의 해군 전력이 별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 있다. 함정이 왜 그 함정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연속 사흘을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넘어오던 패턴이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함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장 원한에 사무친 함정이니까요. 그랬는데 당시 이제 정병칠 사령관, 사령관은 해군에 어떻게? 이함대 사령관이셨고, 예. 이때 제2연평해전의 후유증으로 화병에 걸려 돌아가셨죠. 그럼 뒤에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2010년에. 예. 예. 정병칠 사령관이 3km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건 어떤 뜻이 있는 거죠? 3km를 유지해라는 것은? 역시 북한 함정에 함포가 없으니까 이때는 북한 함정이 그 함포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곤혹스러웠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육상의 전차포를 떼서 배에다 실었군요. 배에다 실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화력의 그 균형을 맞춰야겠다. 예. 그럼 3km만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 북한은 우리 배를 못 치. 맞을 일 없어요. 예. 왜 맞습니까? 예. 우리 배 함포 사거리는 안에 3km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해군이 갖고 있는 화력들 뭐 초기함에 76mm 함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3km면 너끈히 맞추고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유도탄 고속함 같은 경우 있는데 뭐 거의 뭐 7km, 8km 밖에서도 작전 가요. 정병칠 사령관의 이 3km 유지라 지시는 적절한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이제 3, 4위전이 있는 날 대규모 교전을 해서 확전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NLL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국가적인 대사가 열리고 있고 온 국민의 시선이 거기 쏠리고 있고 그러는데 NLL은 방어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역에서 주도권은 잡아야 되고 하면은 해군의 제일 그 적절한 대응은 거리 유지입니다. 거리 유지를 하면 우리 측 화력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도발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6노트의 느린 속도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배가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죠? 30노트. 30노트 가능한데 6노트의 느린 속도로 우리 고속정이 북한 함정에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예. 이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느린 속도로 북한 함정에 접근을 했죠? 그 양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편대장이 승선한 앞에 가는 함정은 고속정 358정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던 게 357정. 그 연평해전 영화에서 그 비극이 일어난 함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가 일렬로 그 684정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속도가 시속 6노트. 그러니까 최저 속도입니다. 함정의 속도는 10노트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6노트라면 최저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그렇지. 왜 이 기동이 나왔느냐 하는 건데. 유지해라 그랬는데 사령관이. 예.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주변에 호위함인 초계함이 없었어요. 13km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대형을 유지하려면 앞에 고속정이 가고 그 뒤에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멀게는 한 3km 이런 정도 이내에 우리 초계함이 호위함이 가고 있었어야 되고 주변에 함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천함도 있었고 광양함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투 대형을 유지해서 갈 수 있었는데 이 초계함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13km 밖에 있고 오로지 고속정 두 척 참수리정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358정 편대장이 탄 함정이 684정에 근접하자마자 이제 그 동쪽으로 급선회를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357정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진행하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684정에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구리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의 684정과 붙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사령관 지시를 어겼냐는 거죠. 이게 나는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라도 해서 밝혀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거 영화에서도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영화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 차단기동해라 그러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놈인지 밝혀내야 돼요. 이거 안 밝혀내면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 당사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선 합참. 당신들이 지시한 거 아니냐. 제 책에도 그쪽에 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때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작전처장 이 양반들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한테 대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장군 진급자 행사에 합참의장이 참석했는데 아침 10시경에 교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군 진급자 오찬장에서 안 나와. 그래가지고 오후 1시까지 계속 밥 먹었다. 그 우리는 알리바이가 있다. 그다음에 작전 지휘 통제실이 있습니다. 그 합참에. 여기에서는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안기석 제독 해군 작전 처장입니다. 합참에. 전속력으로 뛰어왔다. 지통실에. 그런데 지휘 통제실에서 올라온 이함대 보고 내용은 적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연평대 해전하고 똑같이 이겼구나. 박수치고. 장하다. 박수치고. 우리 측 피해는 없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정확한 상황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네. 아니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밥 먹으러 갔다. 이게 합참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 얘기고. 그러면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그날은 해군 작전사령부가 작전을 통제했다. 그래서 제가 또 작전사령관을 만납니다. 그 당시 작전사령관은 문정일 뒤에 해군 참모총장이 되신 중장. 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우리 배가 왜 접근한 겁니까? 어떻게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 정말 믿어주라.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모르겠다. 그런데 돌아가신 정병칠 사령관 증언은 나는 분명히 3km 유지하라 그랬다. 그런데 큰일 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하 1층의 상황실에 있다가 잠시 지상 2층에 있는 사령관실에 올라갔다. 그 사이에 일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상부 지시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검증할 길이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국방부,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이함대 사령부 얘기가 팩트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저 영화에서는 계속 접근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시켜서 그런 거냐? 이거 안 밝히면 우리가 제2연평해전이고 나발이고 간에 영화고 뭐고 간에 또 뭐 DJ가 어떻고 간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상을 알아야지 진상을. 그렇죠. 말이 다 틀려. 말이 다 틀려. 미스테리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이거 밝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당시 교신 기록. 전투 상보. 이거 까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하는 나라가. 그렇죠. 1급 국가 1급 기밀도 공개하는 나라가. 이렇게 전 국민 관심사가 돼 있는 이 연평해전의 진실을 안 까? 그리고 다 빠져나가고 이건 진상은 다 묻어두고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나니까 책임질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왜곡으로 인해서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곡이라는 의심을 받는 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겠네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데 그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죠. 당시에 군수내부 작전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전원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소송 건 내용은 왜 근접하라고 지시했느냐가 아니라 그 왜 어떤 그 정보기관의 그 37 부대장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북한에 도발 징후가 있는데 군수내부가 숨겼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 전투원들이 접근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작년 11월에 무죄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죠. 즉, 그걸 도발 징후로 볼 수 없다가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도 또 거짓말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정보를 숨긴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도발 징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재판부 판단인데 이걸 조선일보가 지난 7년간 우려먹었어요. 도발 징후를 고의로 숨겨서. 고의로 숨겼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이 영화 나오는 조선일보는 엄청나게 이 영화에 대해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집중하는데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발 징후라는 게 감청을 한 걸 얘기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뭐 쏴라 마라부터 해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거리 좋습니다. 우리가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다. 그냥 올라와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물론 저는 참고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그에 상반되는 또는 그와 유사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것만을 특정해서 북이 도발한다고 합참이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족들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37 부대에 산던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감청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 규명해야 돼.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7년간 들어왔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미스냐, 작전에 미스냐, 네. 기동에 미스에서 문제가 있었냐. 아니 이걸 규명 안 하고 저기 이 사건에 우리가 진상을 말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부터 바로 잡아놓으면 정말로 DJ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 잘못이 없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에 우리 해군 전투부대, 그 고속정 편대장들의 기강문란인데 이미 영웅화 시켜놨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래서 청와대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2002년에 이제 사람이 많이 죽었고 또 뼈아픈 희생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 월드컵이 이제 끝날 무렵에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군인들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그다음에 이함대 사령관, 그다음에 해당 전단장, 편대장 다 만났죠. 다 만나 진술을 다 받았고 또 한미연합사 진술도 들었어요.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준. 거기 진술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이 보고서로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그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나 뭐 합참의 작전본부장 뒤에 이명박 정부 때 초대 국방장관 이상희 씨 이분들 진술은 일관됐어요. 저건 해군이 기강이 문란해서 전투 대형도 안 갖추고 전술 조치선을 무단으로 넘어서 적 함정에 접근해서 그래가지고 까불다가 다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네. 장병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네요. 네. 근데 그때 청와대 조사에서 네. 통신 기록이나 이런 거는 안 까봤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교신 기록이나 전투 상보나 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선의 그 편대장부터 편대장들입니다. 고 편대장뿐만 아니라 해군의 웬만한 이함대 예하의 편대장들이나 아니면은 합참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 진술이 일관되고 그다음에 모든 정황이 맞고 이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로 정리해서 종결한 겁니다. 그때 해군의 국방부 합참 해군에 대해서 사실은 DJ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이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해당 전단장 모조리 보직해임 시키고 죄다 옷 뺏겨야 된다. 네, 죄다 옷 뺏기고 DJ가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DJ가 못한 부분인가요? 못한 부분이에요. 다 덮어줬죠. 용서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접근을 해서 10시 25분에 그 문제의 그 북한군 684호가 85mm 함포로 우리 참수리 375의 기습 발사. 저기서 먼저 공격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대응 사격. 대응 사격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측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28명 중에 승조원 28명 중에 6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15명이 부상을 했으니까 총 24명이 사상된 거거든요. 28명 중에 24명이 사상됐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큰 사고네요. 전멸입니다. 이건 전멸된 거예요. 북한군 피해는 어땠습니까? 한 30명 정도 사상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전멸하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죠. 예인되던 중에. 그러면은 이거는 결론으로 내리면 승전입니까? 패전입니까? 기습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격침되고 저쪽 함정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예인돼 갔거든요. 격침이 안 됐습니다. 이건 패전입니다. 패전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는 비슷한 것 같네요. 아니 그건 사상자만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패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함대가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승전비를 못 세우고 전적비만 세운 겁니다. 이건 해군도 부끄러운 역사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해전이다 승전이다 하는 거는 군의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양측의 국가 의지가 실려가지고 체계적인 작전이 있을 때 그걸 해전 승전이라는데 이건 1대1 붙은 거 아닙니까? 1대1로. 그러면은 우리 전방의 사단에서 휴전선 지키는데 무슨 아무 작전도 없이 북한 병사하고 우리 병사가 1대1로 붙었다.
이거 전쟁이라 그럽니까? 이거 작전이라 그럽니까? 그건 그냥 교전이에요. 그냥 교전이라고요. 이건 군의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젠 정치적 기준으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해전이고 승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전이고 승전이면 왜 13년이나 걸립니까? 진축을 하지. 그리고 저기 전적비 세운 거 그것도 한땐 국회에 혼났어요. 그리고 합참의장은요. 오후가 되도록 이 진상을 몰라요. 애들이 죽고 막 배가 침몰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합참지통실에서는 박수 치고 있었고 의장은 저 국방회관에서 계속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점심을. 네?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역사가 맞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됐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기동 최저 속도로 근접했는데 전투 대응을 안 갖췄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그 사망한 전투원들에 대해 영화 만들고 다 좋다고 봐요. 영화 좋아. 그다음에 해군의 무너진 자존감 세우는 거 좋아. 우리가 왜 저 사람들 포용 안 해야 돼? 다 우리 조카들, 동생들, 우리 자식들인데. 그리고 죽었으면 그에 마땅한 국가가 그에 부합되는 행동 나와야 되는 거. 이걸 왜 반대해? 근데 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사건의 진상을 숨겨두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고 전적비를 세우면 뭐하냐 이거죠. 이거는 누가 접근시켰느냐. 그다음에 왜 졌느냐. 더 근본적으로는 이 교전이 왜 일어났느냐. 예. 그 방금 패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2002년도에는 다 패전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때도 이 잘못은 DJ의 4대 지침 때문에 문제다. 이걸 이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주기차게 주장했거든요. 이제 국회 속기록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당시 야당이면 지금은 새누리당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4대 지침을 잘못 하달했고 그 4대 지침 때문에 교전규칙이 바뀌었고 합참의 작전 예규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 졌다.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고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당시 국방부 장관 이준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97년도에 작성된 합참 작전 예규에 99년 연평해전 중에 하달된 대통령님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 기술된 이유는 연평해전 당시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의 기본 개념을 대통령님이 요약하여 강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사할 뿐이며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 예규는 대통령의 지침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과 똑같다고 이제 국방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지침이. 참 답답하네. 네,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DJ를 지지하는 입장은 1차 연평해전이나 2차 연평해전이나 4대 지침 크게 달라진 거 없다. 근데 1차 연평해전은 확실하게 승리를 했고 2차 연평해전은 졌는데 2차 연평해전이 진 게 4대 지침 때문에 졌다 그러면 1차 연평해전 이긴 건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교전 수칙이나 작전 얘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교전 수칙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차단 기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 전력은 공격성, 융통성, 기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차단하고 방어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이건 육군의 실수예요. 그런데 그 차단 기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건 우리 함정의 기동성이 워낙 북한 함정에 비해서 뛰어나니까 그 우수성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즉 속도가 빨라요. 그래 돌격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속 30노트 가까이 나옵니다. 북한배 못 쫓아옵니다. 물살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걸 우수한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 연평 그 수역, 연평 해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시속 6노트로 전투 대응을 갖추지도 않고 그 근접해가지고 딱 붙어버리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 지휘관이면은 상부의 교전 수칙이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죠. 이거는 저는 잘못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나의 어떤 그 자위권을 행사하고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걸 해석을 해서 그러면 허용된 범위라는 게 뭡니까? 첫째 거리 유지를 하거나 둘째 근접하면 속도를 높이거나 이런 어떤 그 해전의 기본적인 군사적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속도가 약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교전 수칙에서 그럼 교전 수칙의 최저 속도로 적함정에 근접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모든 그 684정의 화력 뭐 지상 화기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걸 시속력 노트로 가서 근접하라 그러면 교전 수칙에 이런 걸 강요하라 그러면 그 교전 수칙은 범죄자들이 거의 범죄입니다. 범죄.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교전 수칙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정일 해군 작전 사령관한테 이렇게 교전 수칙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시에 어떤 작전 지침, 어떤 교전 수칙, 어떤 지시에도 그렇게 하라고 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수칙에 뒤집어 씌우는 어떤 그 지금 행태가 나온다는 거는 이 사건의 어떤 우리의 본질과 그 사건의 진실 이런 걸 갖다가 가리는데 매우 좋은 수단이에요. 교전 수칙 핑계대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있는데 헌법 때문에 그럼 나 평화 지키려고 못 싸우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핑계대기로 따지자면 모든 게 핑계거리입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교전 수칙까지.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한 최저 속도로 북한 함정에 접근한 거. 그게 가려지지 않는 이상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그런. 그 얘기예요. 지시를 누가 시켰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전투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는가. 누가 등을 떠밀었는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이함대 사령부는 본인들은 다 아니라 그럽니다. 전부 그 해당 함정의 군기문란이었다.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표창장 주고 영웅 만들었는데.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고로 이 제2연평해전의 최대 미스테리는 뭐냐 하면은 가기는 갔는데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연평해전 영화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서 떠드는 게 뭡니까? 왜 전사자 예우 안 하냐? 전쟁이다 이거. 해전이다 이거. 아니 그렇다면은 이거는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규명해서 교훈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해군이 이거에 대해서 전사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고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걸로 이것이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이게 정치를 좌우한다 그러면은 왜 국회가 국정조사를 안 합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해줬네요. 그리고 규명할 수 있어요. 전투상보, 교신기록 다 밀봉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까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전수칙하고 4대 지침 문제는 답변이 됐으리라 보고요. 네. 그러니까 SNS에서 지금 이 연평해전의 패전은 DJ 때문이다.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번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DJ 공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아까 왜 표창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사망한 병사들한테 훈장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윤영하 소령, 조천영 중사, 항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한상국 중사, 박동혁 병장 전부 다 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다 받으셨네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훈장을 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아무래도 다소 시일은 걸렸을 겁니다. 그다음에 군으로서는 사실은 훈장을 준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을 일단 승전이 아닌 상황에서 물론 뭐 천안함 같은 패전도 무공 훈장 다 줬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리한 발상이죠. 근데 이때 그 어떤 훈장 서운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군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가 장례식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 이거 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 DJ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관례였다. 박정희, 김영삼 때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군장이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제 연평해전 영화가 나오니까 과거에도 안 가는 게 관례였다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건 크나큰 실책이에요. 우선 김영삼 대통령 때 강릉에 96년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후속 작전을 하느라고 우리 전투원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연결식 합동위령제 자체가 없었어요. 유족들이 다 모이면은 골치 아플까봐 다 분산시켜서 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육군 참모총장도 안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위령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무슨 연결식이 안 갔다.
연결식 자체가 없었는데. 아예 연결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체가 없었다니. 그 다음에 군의 여태까지 모든 사고를 보면은 군에서 이제 전방에서 뭐 각종 사고로 이렇게 사망자들이 생기면은 병원을 다 분산시키고 막 장례식 일자도 달리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군이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합동 위령제를 제대로 지낸 게 이 제2연평해전이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 있는 일이고. 그럼 그전에는 아예 연결식이라는 게 없었다. 연결식이야 뭐 부대 단위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하급 단위에서 했지. 무슨 국가 차원의 연결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안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정서가 아니라 지금 정서로 보면은 대통령이 좀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서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평화센터가 과거에도 안 갔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낸 거는 이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조금 미스네요. 미스죠. 그러면 방금 그 김일성 장군 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연결식 자체가 없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 1967년 1월 네. 당 포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북한의 함정이 네. 우리 당 포함을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배가 침몰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완벽한 패전이죠. 네. 당시에 우리가 70여 명이 배에 타고 있었고 네. 39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한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럼 여길 때도 그러면 장례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 연결식은 있었습니다. 이때 이건 있었습니까? 참모 차장이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죠. 김정대 편집장님은 박정희 때도 역시 장례식 참석 안 했고 김영사는 있지도 않았고 지금 욕은 DJ만 얻어먹고 있다. 다만 네. 김정대 편집장님께서는 또 안 간 것은 되게 좀 아쉬운 점이다. 아쉬운 점이죠. 그렇죠? 예, 네. 과오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떻게 천안함 때 갔던 거죠? 갔죠. 그러니까 그 안보를 표방하고 등장한 이제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정말로 그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보니까 DJ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DJ가 안 갔다고 그렇게 욕을 한 정권이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걸로 지금까지 정치 공세를 해온 정권이 보수 정권이 어떻게 안 갑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연합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결식에 참석했습니까? 연결식도 안 갔고 수도통합병원에 위문도 안 갔습니다. 그때 박근혜 미래항공연합 대표 네.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6월에 일어났고 5월에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 만났죠. 거기서 3박 4일 있었죠. 그랬죠. 아주 그냥 국가 정상급 대우를 받았죠. 물론 그 3박 4일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행적은 11시간밖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 어디서 뭐 했는지 몰라 솔직히. 이거 갖고 음모론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경평 축구대회 남북 국가대표 축구대회를 서울에서 여는 걸 합의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 서해에서 벌어진 교전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본인이 안 불안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박근혜 대표를 찾아갑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서해 교전에 대해서 이게 김정일 위원장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겠죠. 제일 마이크 많이 들이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박근혜 대표의 대답은 일관됐어요.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난 원인은 잘 모르겠다. 그건 나는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다음에 항상 박근혜 대표가 얘기한 건 평양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8월에 드디어 북한의 축구 대표팀이 내려옵니다. 그 롯데 호텔에서 만찬이 열려요. 네. 그 만찬사를 박근혜 대표가 합니다. 만찬사를. 8월에요. 이때도 역시 똑같이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로 보였다. 약 한 달 전에 그 연평에서는 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서해 교전의 원인은 아몰랑이네 또. 그러면 서해 교전이 김정일 위원장 지시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김정일 위원장 대답 안 해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때도 유체이탈 화법이 나온 거예요. 아몰랑. 그런데 자 이때 그 박근혜 대표가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건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9월에 상암동에서 남북 축구대회가 열릴 때까지 가장 우리 정치인 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감싸고 돈 정치인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박근혜 예, 대표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상암동에서 축구대회 할 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거든? 네. 그러니까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 막 따져요. 왜 대한민국을 외치냐? 통일조국 외치기로 돼 있는데. 이랬고 또 일부 관중이 주로 뭐 재향군이나 이런 그 예비역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그러니까 또 화를 냅니다. 한반도 기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 들었냐? 아이고, 저기 어버이연합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겠는데. 박상희의 조카 아니야. 그래서 애국가 못 부르게 하고 대한민국 국호 못 외치게 하고 태극기 못 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정몽준 씨 자서전에서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표하고 불편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축구에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 얘기를 자세히 읽고 축구협회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도대체 그때 그렇게 불편했냐 그러니까 그러면 월드컵 끝내가지고 프로 축구 선수들 다 구단에 원복했는데 또 소집하라 그러니 이것부터가 그 안 되는 그 요구를 하는 데다가 그 상암 경기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축구협회 회의 때 그랬대요. 저 박근혜 대표 저 북한에서 무슨 지령 받고 왔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흥분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연결식도 안 가. 평원도 안 가. 그러면서 저기 오로지 9월에 그 축구대회 하나로 축구협회하고 그렇게 불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아니 이제 와서 저기 이 정부에서 뭐 NLL은 영해다 뭐 서해교전이 어떻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엔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유족의 대우에 관한 겁니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일시금으로 3,100만 원부터 8,100만 원을 받았고 유족연금을 38에서 86만 원 또 보훈연금을 61에서 6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데 너무 작다 이게. 네. 김대중 정부가 연평해전 전사자를 예우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아니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냐. 헌법 29조 2항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가 만들었다. 법대로 해갖고 디자이가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국민 성금을 모아서 한 4억 정도 보상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날 그 3, 4위전이 끝나고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이 즉석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쾌척했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은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금 액수가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적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들 마음이 모아지고 있었고 그래도 축구 선수 대표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나름대로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때도 역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소송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요구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정보가 왜곡돼서 우리 애들이 죽은 거냐. 이 죽음의 그 진상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보상금이 적다 또 정보가 홀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일보식으로 계속 프로파간다가 돼 왔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치부인 건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걸 전사자로 해주는 걸 지금도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왜 유사한 보상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집권하자마자 이런 거 바로 안 잡습니까? 해줘야지. 그리고 이건 전사가 맞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운 나라에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했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29조 2항 이 법률이 박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전하고 한국전쟁 참정 유공자들이 국가 배상을 할까봐 안 주려고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지금 이게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이 법률이? 유감스럽게도 이 법령 체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함 때 한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 무공훈장을 수여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46명 죽어간 용사들에 대해서. 그걸 하느라고 국방부 령까지 받고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함에서 그런 어떤
한 번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법 체계가 잡히겠죠. 그러나 과거에 소급을 하는 부분은 지금 박근혜 정부도 못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 과거 2002년까지 소급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이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강릉 잠수함 사건. 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베트남전, 북파공작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까지도 이걸 손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부 어떤 그 법령에 대한 어떤 그 고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의 무거운 숙제네요.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건 한국의 분단 체제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날의 권위주의 정권, 어떤 그 안보 정권이 가장 불이익을 준 게 다름 아니라 안보의 당사자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와서 아픔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정권들은. 왜? 병영 면제자들이 다 하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거기에다가 심지어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까지 다 평양 면제자였잖아요. 거의 감수성이 있나 이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 결국에는 여기서도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들이 군인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역사들이 또 군인의 인권 문제도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역설적으로 군인을 제일 홀대한 건 보수 정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YS 정부 때까지는 국군 포로의 용어 실체 다 불온시했죠. 국군 포로 자체를 인정 안 했고 그건 DJ가 한 거고 북파공작원 그 7,000명 사망자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그거 예우해 준 것도 사실은 DJ 때 와서예요. 그러다 노무현 때 보상이 시작됐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안보에서 그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받으면서 그 안보의 그늘 속에 묻혀 있던 분들을 다 명예회복하고 복권시켜준 건 진보 정권 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인간 소모품이었어요. 완전히 인간 소모품입니다. 아까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연결식 참석도 안 하고 병문안도 안 갔다 그랬는데 지금 DJ는 7월 2일 날 국군 수도병을 방문해서 장병들 위로했네요. 29일 날 사건이 있었습니까? 29일 날이죠. 7월 2일 날 병문안을 했고 또 7월 23일 날 실종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위로했다. 숫자가 왜 이렇게 적죠 그런데? 12명.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네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게 그건 좀 따져볼 일입니다. 정부의 불만을 품은 분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그 정도로 무슨 어떤 이걸 정치적인 걸로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사망자 위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DJ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좀 배치된 내용이죠. 사실은 어떤 이런 면에서 어떤 군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보수 정권 7년은 군인들한테 암흑기예요. 완전 암흑기입니다. 사실은 안보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DJ 이전 정권까지 우리가 군대에서 사망 사건 그 비전투로 한 게 7만 명. 거기에다가 북파공작원 7,000명.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가 10,000명. 이 사람들 한국 사회에 이미 차곡차곡 그 어떤 국가의 안보 논리에 동원돼서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자기 존재 자체도 알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는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미 넘치고 찹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국가의 어떤 통제 없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 민주주의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J가 일부 소홀한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건 과오입니다. 그중에서도 연평해전 문제는 국가 위기관리 원칙에 맞게 대통령이 보다 좀 더 기민하게 행동하셔서 또 청와대 참모들이 보다 조금 더 이 문제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전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했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 연평해전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그런 희생자가 났는지 진실이 규명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때 제대로 완벽하게 이거 뒤처리를 못하고 지나온 결과
지난 7년간 보수 정권이 매년 6월만 되면 이 사건을 정치의 공세로 활용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대선 때 NLL 논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 NLL 논쟁도 야당이 잘못 대처한 겁니다만은 제대로 대처하면서 좀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전 선거 결과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은 당선증 반납한 선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29일 날 사건이 터졌고 당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했죠. 예. 소집을 하고 그 다음 날 30일 날 DJ가 이제 일본으로 날아갔죠. 그렇습니다. 월드컵 폐막식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예. 이걸로 이제 엄청 까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당시 DJ는 일본에 나가서 고이츠미 주니치로 그 당시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서해교전 얘기가 당연히 나왔을 테고 예. 한일이 협력하자. 예. 북한을 도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겠죠. 예. 그때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주된 토의 내용이 대통령이 일본에 정상회담하러 가야 되느냐 마느냐였어요. 이때 주된 의제는 지금 서해교전의 이후 상황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걸 위기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였거든요. 그런데 북한 함정과의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고 더 이상의 어떤 위기가 확대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사는 예정된 대로 가야 된다는 게 다수의 그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발적 충돌이라고 봤다는 게 그 이후 7년간 모든 우리 그 진보 정권이 이거 한 가지로 이제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건 DJ 자서전에서 발췌한 건데요. 다음 날 6월 30일 날 아침에 북한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핫라인으로 긴급 통지문.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띈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북한에서 우리한테 유감표명을 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6월 30일 아침에. 그러니까 위기는 아니라고 봤죠. 근데 이런 것들. 이게 왜 나오질 않았냐 언론에. 이게 대회여가지고 공개를 못했다. 이게 공개가 됐으면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사과하고 이런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얘를. 이 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대학에서 위기관리론을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라는 거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지도자의 자세가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응징하고 보복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북관계라든지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은 일단 더 이상의 위기는 막아야 된다고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일본에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충분한 북한의 어떤 정세 또 적정 상황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고 만약에 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그 전통문이 내려왔고 또 이런 것들이 남북 간에 한 라인이 가동됐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서해가 오늘날 왜 저렇게 위험하게 되느냐 왜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났느냐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유지되는 남북한 직통 한 라인이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행동이 이게 방어적인 행동인지 공격적인 행동인지 들리지가 않는 확인할 거죠. 필요가, 예, 정보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묘한 미세한 자극에도 과잉 행동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인데 이 당시에 상당한 어떤 남북관계에 자신감이 있었다면은 국가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일본 가는 걸 예정대로 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거는 지금도 지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해 교전이 이렇게 일어나서 대통령도 예정되어 있는 거 다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한반도는
움직이는 하였거다. 이런 인식을 또 심어줄 수가 있고 아까 뭐 김 편집장님이 북한이 월드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거죠. 만약에 일본을 안 가고 이렇게 됐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J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DJ가 어떻게 제2연평해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날 오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우선 해군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강경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확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다. 묵과할 수 없는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한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개통된 한라인으로 긴급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고 맞습니다. 북한의 사과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사과문은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 우리 측은 다시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북측은 약 4주 후인 7월 25일에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온 전통문을 통해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것이 북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최초의 사과 문서가 되었다. 북의 사과를 확인하고 나서 예정대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을 했다. 분당 국군 수도병원 연결실장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보내 조의를 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건 발발하자마자 다음날 전통문으로 사과를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후 수습 관리는 천안함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5.24 조치가 뭡니까? 북한의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사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지금까지 남북관계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사과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천안함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진상 우리가 모르는 거 있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했다고 치고 그럼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수 진보 나눠져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지 한국 대통령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당장 일단 우리 군의 안전을 걱정하고 또 이것이 한반도 전체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까를 일단 점검하면서 북한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기다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의 행동을 보이는 거는 그건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는 북한 사과 안 했죠. 예, 그 뒤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던 건 북한의 명백한 포사격이 맞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 그 와중에도 하려고 해서 김태호 비서관을 베이징에 보내서 북한 대표를 만나게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유감 표명만 해라. 그러면은 저기 북한은 사과가 아니지만 남측에서는 사과로 비춰질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돈봉투 내민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굴욕적입니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를 받은 게 더 굴욕적입니까? MB정부는 사과를 살려고 했네요. 사과를 구걸한 거예요. 구걸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북한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또 북한 편 든다고 공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기 돈봉투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깨진 겁니다. 이거를 북한에서 공개했는데 김태호 비서관은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기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과 다르다 그랬는데 뭐가 사실과 다른지를 못했어요. 자, 누가 더 굴욕적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맨날 어떤 그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사과인 것처럼만 우리가 사과라고 해석할 정도면 족하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납득할 만한 어떤 그 조치를 실제로 취하라고 해서 북한이 응답을 한 거하고 누가 더 굴욕적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비판받을 거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보 참모들의 위치도 좀 이상했고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보기에도 국가 위기 관리에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왜 완벽했겠어요. 그런데 제2연평해전 하나만을 이것만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인 양 똑 떼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공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제2연평해전만큼 사실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준 사건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면서 공정하게만 접근해주면 사실은 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데는 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도 잘못된 보도자료를 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안보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알겠습니다. 2시간 동안 1차, 2차 연평해전에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실에 조금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고 그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 한마디씩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군 내에 확실히 좀 기강은 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군 내부에 좀 정신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군인이 워낙에 승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승전과 보복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모든 사안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무력 도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를 갈구한다고 아까 누가 표현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렇게 피를 갈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승전, 보복 그런 좀 메커니즘에서 좀 벗어난 뭔가 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군의 문화가 아닌가 싶었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는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발전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 방송 바로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요. 영화는 일어났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허구겠죠. 근데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질과 무슨 뭐 진영 논리 이런 건 뭐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발 사망자들에게 누가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길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감독이 만들었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편집장님도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 같은 거 한번 해주시고 EJ 팬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 특히 우리 EJ의 많은 팬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보 문제에 관한 자기의 어떤 정파적 선입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은 정말 진실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라고 뭐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가장 강제하는 건 뭐냐면 냉정해져야 된다. 네. 네, 사실을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안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에 대해서도 저는 일견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할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진실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규명해야 된다. 이게 이 연평해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진실해지자. 네, 이런 것들을 청취자분들, 여야 정치인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안보교육 하잖아. 장병들 안보교육. 근데 안보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을 까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대중 정부였었어. 그런데도 그러더라고. 이해를 못 했는데 예비군 훈련, 밀방위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거 들고 나가고 DJ 나쁜 놈, 노무현 나쁜 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를. 근데 지금 연평해전 이 영화를 안보교육용 자료로 쓰자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느낀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영화를 안보교육으로 쓰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이 영화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인데 과연 그 영화에 진실이 뭐 담겨 있느냐, 편협하진 않았냐, 한쪽 시각을 바라보진 않았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쭉 지금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 다 서해에서 일어나는 교전입니다. 교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전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일어나면 제일 좋잖아. 뭐 서로 뭐 사망자 나올 것도 없고 뭐 누가 잘못했는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대화가 돼야지.
아까 뭐 남북 간에 한라인도 얘기했지만 오해가 생겼어. 오해다. 미안하다. 이런 거라도 얘기해줘. 뭐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화 뚝 단절해서 오이사도 가다 놓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은 한 발짝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는 뭐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우리나라 국민들 뭐 한심하니 뭐 핵을 안 무서워하니 있다고 얘기하는데 핵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니까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정말 진보든 보수든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서 남북한의 평화를 이끌어.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교전으로 우리 장병들이 사망하고 이런 데 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발 북한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걸 국회에서 뻗듯이 하는 게 새누리당 애들 아니야. 누구지? 이쯤 되면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막말을 많이 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격이 높아서 내가 좀 약간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네. 자주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로비스트 3 한번 하지 뭐. 콜.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김종대 편집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